김민재, 미친 거 아닐까요? 자, 볼리 통기자입니다. 조금 전 19일 새벽 열린 세리아 7라운드에서 나폴리가 AC 밀란을 2대1로 꺾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한 이 경기 리뷰해봅니다. 김민재 선수가 풀타임 활약한 가운데 두 팀 모두 핵심 공격수에 손실이 있는 경기였습니다. 밀란은 지난 시즌 세리아 MVP였던 왼쪽 윙어 하파엘 레앙이 징계로 빠졌어요. 나폴리는 주전 스트라이커 빅터 오시멘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였죠. 지난 시즌 우승팀다운 조직력 그리고 홈 이점까지 안고 있는 밀란이 경기를 주도했는데요. 슛 시도가 밀란 20회, 나폴리 9회였어요. 그리고 밀란이 골대를 2번이나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밀란이 우세한 경기였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나폴리는 에이스 흐비차 크바라첼리아가 넣는 페널티킥을 마테오 폴리타노가 넣으면서 앞서갔습니다. 밀란의 올리비에 지루가 동점을 만들었지만 나폴리는 교체 투입된 스트라이커 조반니 시메오네가 헤딩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결국 승리를 따낼 수 있었습니다. 자, 김민재, 미친 거 아닐까요? 오늘은 앞선 경기들처럼 좀 편안하게 쉽게 다 막은 그런 날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몇 번 뚫리기도 했고 가장 고생한 경기, 가장 수비에 애를 먹은 경기에 가까워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란이 우세한 경기였기 때문에 나폴리가 드물게도 투수에 몰려있었던 점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상대 공격수 지루의 클래스 때문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레앙이 없으니까 오히려 밀란의 공이 지루에게 몰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김민재가 막아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지루의 전담 마크라고 할 정도로 둘이 자주 경합을 했는데요. 지루는 힘이 좋은 장신 공격수일 뿐 아니라 굉장히 지능적인 선수예요. 김민재보다 먼저 공이 올 곳을 찾아서 위치를 선점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동중볼 경합에서는 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를 선점하는 것, 그리고 몸싸움하기 시작할 때 미묘하게 상대보다 좀 좋은 자세를 잡아서 밀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김민재가 이런 눈치와 판단력에서 상대보다 앞서기 때문에 헤딩 경험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루는 원래도 클래스가 있는 선수고 경험이 많이 쌓인 그런 선수답게 김민재보다 오히려 위치도 먼저 잡고 몸싸움에서 먼저 어깨를 넣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공중볼 경합 승률만 놓고 보면 지루가 60%, 10회 중 6회, 김민재가 44%, 9회 중 4회로 오히려 김민재가 좀 밀렸어요. 요즘 이런 경기 보기 흔치 않습니다. 지루는 역시 대단한 공격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초반에 지루에게 타이밍을 완전 빼앗긴 슛 하나 정도를 빼면 나머지는 김민재가 지루를 견제를 했어요. 견제. 그러니까 지루가 머리를 갖다 댔다 할지라도 김민재가 잘 방해를 해서 후속 동작을 이어가거나 동료에게 패스하지 못하게 만든 경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루를 활용한 밀란의 롱패스와 연계 플레이는 김민재가 잘 막아냈다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겠고요. 후반전에 지루가 넣은 골 같은 경우는 팀 전체가 상대의 왼쪽 측면 공격, 테오 헤르난데스를 활용한 공격에 휘둘리면서 나온 장면이지 지루를 향한 롱볼이나 지루와 수비수의 1대1 대결이 나온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김민재는 수비진 전원의 n분의 1만큼의 귀책만 있는 거지 지루를 못 막았다 이렇게 볼 상황은 아닌 거죠. 자, 지루를 막은 장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후반 16분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후반 16분 짧은 시간에 지루를 2번 연속으로 막아냈는데요. 먼저 문전으로 롱볼이 들어올 때 헤딩 경합을 했습니다. 이때는 힘으로 버티면서 지루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려서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할 수 없게 만들었죠. 그리고 바로 뒤에 밀란 공격이 또 이어졌는데 지루가 이번에는 미드필더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문전에서 먼 곳까지 김민재를 끌어내면서 연계 플레이를 했는데 여기선 김민재가 파울을 해도 페널티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루가 공을 받을 때 뒤에서 확 밀어버리고 파울로 끊어서 시간을 번 뒤에 문전으로 복귀하는 그런 영리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김민재의 전술적인 파울이었던 거죠. 자, 이날 경기가 얼마나 빠르고 수비수 입장에서 힘들었냐면 후반 30분에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김민재가 전진해서 상대 패스 연결을 깔끔하게 끊어내고 동료에게 공을 건네고 이제 수비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밀란이 압박이 좋으니까 그걸 나폴리가 공을 잡은 걸 바로 다시 뺏어서 다시 나폴리 문전으로 투입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루가 슛을 합니다. 김민재가 아직 문전으로 돌아와서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이 정도로 경기 템포가 빨랐기 때문에 수비수 입장에서는 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 주위의 선수들을 체크하고 경기 템포를 따라가는 게 얼마나 버거웠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김민재 선수가 자기가 뛰는 수준이 높아질 때마다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게 경기 템포라고 그래요. 중국에서 튀르키예로 갔을 때 템포가 높아졌고 세리에로 갔을 때 또 높아졌고 아마도 제가 짐작하건대 챔피언스리그 리버풀전 같은 경우는 더 높아졌겠죠. 그런데 이번 밀란과의 경기는 그냥 중계로만 봐도 김민재가 역대 치른 모든 경기를 통틀어서 가장 템포가 빠른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막으면 공이 또 들어오고 막으면 공이 또 들어오고 정말 정신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정신없는 경기 김민재는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됐습니다. 마지막 명장면을 김민재가 만들어냈죠. 추가 시간이 6분이었는데 6분이 다 지나갈 무렵에 밀란의 결정적인 공격이 나왔습니다. 문전으로 날아든 크로스를 상대 선수가 헤딩슛을 했는데 김민재가 이걸 막았어요. 김민재 이 수비 뒤로 코너킥 2번이 이어지고 그걸 끝으로 휘슬이 불렸기 때문에 정말 결정적인 수비였는데요. 김민재의 마지막 수비가 핸드볼일 수 있다는 항의가 이어졌지만 사실 김민재는 손으로 막은 게 아니었죠. 상대 헤딩 높이까지 왼발을 높이 들어서 발로 커트를 한 거였어요. 상대 선수 입장에서는 잘 못 봤으니까 아마 손으로 쳐냈겠거니 해서 이제 일단 핸드볼부터 업히려고 본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김민재는 이 굉장히 기술적이고 유연한 수비를 보여준 바로 직후에 동료들에게 포효를 하면서 승리를 직감한 듯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명장면으로 남았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편집된 장면이 파올로 말디니 밀란 디렉터가 좌절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본인들이 슛을 못 넣어서 동점골을 못 넣어서 좌절한 거겠지만 마치 김민재에게 막히다니 저 선수는 누군가 이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보였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여기저기서 자주 쓰일 장면인 것 같습니다. 말디니 좌절시킨 김민재 뭐 이러면서 이번 경우에는 뭐 그동안 일부 채널들이 뭐 누구 좌절시킨 누구 이런 말을 거의 거짓말로 쓴 경우도 있었지만 말디니를 좌절시킨 게 김민재라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전문적인 채널에서도 마음껏 이런 썸네일을 쓰는데 거리낌이 없겠습니다. 팩트예요. 말디니를 좌절시킨 김민재 맞습니다. 자, 김민재의 수비 기록 공 탈취 3회, 걷어내기 10회였고요. 둘 다 이번 경기 최대입니다. 나폴리 공격의 에이스 크바라 그리고 김민재의 든든한 버팀목 동료인 로보트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비에서 버텨준 게 나폴리의 김민재라면 나폴리 공격을 주도한 선수는 역시나 크바라치엘리아, 줄여서 크바라라고 많이 하죠. 이 선수였습니다. 크바라는 전반은 거의 막혔지만 그러면서도 개인 역량으로 어떻게든 밀란 수비를 비집고 들어가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팀 공격이 조직적으로 되지 않고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준 상황에서 에이스가 할 수 있는 일, 결국 드리블 돌파밖에 없는데 해냈습니다. 그래서 상대 수비수 카예르와 칼라브리아의 경고를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칼라브리아는 전반전에 약간의 부상도 안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밀란이 후반전 시작하면서 이 두 명을 모두 교체를 했어요. 바로 여기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특히 카예르 대신 들어온 칼룰루는 지난 시즌 주전이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선수예요. 그런데 칼라브리아를 세르지뇨 데스트로 바꿨습니다. 데스트는 바르셀로나에서 그동안 좀 부진했던 모습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다시피 수비력이 부족하죠? 굉장히 스피드는 빠른데 판단력이 좀 아쉬운 선수예요. 그래서 크바라를 제대로 막지 못해서 크바라 돌파를 막으려다가 이제 페널티킥을 내주고 말았죠? 결국 이게 나폴리의 선제골로 이어졌습니다. 밀란이 일방적으로 몰아치던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온 골이기 때문에 굉장히 뼈아플 것 같아요. 역시 팀이 밀리고 있어도 어떻게든 균열을 만들어준 선수, 에이스는 에이스다. 그것이 바로 크바라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수비형 미드필더 스타니슬라프 로보트카는 역시 나폴리 중원에 기둥다웠습니다. 굉장히 밀리고 압박이 심한 경기. 이 레지스타, 즉 후방 플레이메이커 선수가 공을 뿌리기엔 정말 버거운 경기거든요. 이런 날 패스 성공률이 떨어지고 공을 잘 못 잡아도 사실은 레지스타한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날 로보트카는 패스 성공률을 96%나 찍었어요. 나폴리 선수 중에서 제일 많은 43회 패스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안전한 패스만 한 것도 아니고 뭐 안전한 패스를 한 게 없어요 이날은. 왜냐하면 잠깐 키핑하고 백패스나 횡패스를 하려고 해도 밀란이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압박을 벗겨내고 소유권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 탈취 측면에서도 김민재와 같은 3회를 기록했고요. 수치로 찍히지 않는, 태클로 찍히지 않는 장면에서도 뭐 상대와 묘하게 경합을 하면서 실수를 이끌어낸다든지 로버트카 이런 장면 많이 보여줬습니다. 앞에서 김민재 앞에서 로버트카가 1차 수비 저지선 역할과 볼키핑 역할을 모두 잘 해줬기 때문에 김민재 입장에선 좀 숨을 쉴만했을 것 같아요. 숨통이 좀 트였겠죠. 두 선수가 신뢰가 좀 쌓였는지 공을 잘 주고받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나폴리가 밀리는 와중에도 후방에서 소유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대목. 그러니까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메레트, 김민재, 뭐 로보트카, 라흐만이 거치면서 맨 뒤에서 빌드업을 하면서 풀어나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차피 뻥 쳐봤자 밀란이 짜내가지고 바로 공격 들어오니까 차라리 지키는 게 나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좀 모험적인 키핑 시도, 모험적인 빌드업 시도 역시 로보트카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민재도 뭐 이날 역시 패스 성공률이 높진 않았지만 로보트카와 가장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는 뭐 수비수라고 볼 수 있겠죠. 로보트카의 파트너인 안기사, 안드레 프랑크 잠보 안기사가 좀 지친 기색이 있었어요. A매치 데이 동안 카메라 대표팀이 안 뽑혔어요. 한국에 안 옵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할 예정이니까 안기사가 체력을 회복할 시간은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팀에 합류하는 김민재 선수, 코스타리카 및 카메룬과의 A매치를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요. A매치에서도 좋은 활약 기대합니다.